서울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해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 현근택 변호사가 생방송도 중 원 후보 부인의 소시오패스 발언을 두고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오늘 70%를 넘으면서 위드 코로나 조건을 채웠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접종 완료의 정의를 부스터샷까지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번 주에만 리터당 45원 올라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값은 7년 만에 1,800원을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금천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을 끄는 데 쓰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상 10층, 지하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산화탄소가 새인 장소가 지하 3층인데다 막힌 공간이라서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식을 잃은 작업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유해물질 탐지 분석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가스가 누출된 건물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가스 누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 상황을 잘 몰라요. 방송용으로 대피하라고 해서 나온 것뿐이에요, 저는. 인부들은 신축 건물의 추가 전기 공사를 위해 지하 3층에 투입됐고 화재 진압에 쓰이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지하 3층엔 전기 발전기실과 이산화탄소 약재실이 같이 있었는데 화재 감지기가 울리면서 불 끄는 데 쓰는 이산화탄소통 130개에서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130병의 저장 용기가 터진 이유는 원인을 모르는 거고요. 감지기로 인해서 그게 작동을 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실 옆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했고 20여 명의 작업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유출된 이산화탄소는 화재에 대비해 설치한 장비에서 새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감지기 오작동 때문인지 실제로 화재가 난 건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우선 화재 감지기 오작동이 거론됩니다. 지하 3층의 발전기실에서 CO2가스 누출로 인해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감지기가 작동된 걸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불이 난 것으로 상황을 잘못 알고 천장 배관을 통해 같은 층 전체에 58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을 가능성입니다. 사고가 난 층은 발전기와 전기 설비가 있는 곳인데 이처럼 물을 뿌릴 수 없는 시설에는 이산화탄소를 분사해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불을 끕니다.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보통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지만 보수나 점검을 위해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이 거기 들어가서 작업할 때 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전산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감지기 작동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만납니다. 경선 이후 보름 만에 가까스로 성사된 회동입니다. 이 후보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전 대표 측의 말을 들어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여기엔 말끔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대장동 의혹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이낙연 전 대표 자택 인근인 서울 종로를 찾아 차담을 갖고 이 전 대표에게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보가 있어서 혼란이 있었는데 우리 이낙연 후보님 측이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에 대한 반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제안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 측 한 의원은 이 후보 쪽에서 선대위원회 구성 등 대권 일정을 미뤄놓으니 더 이상 시간 끌기가 어려웠던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거나 앞장서서 지원 유세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도 이 후보에 대한 반발로 이 전 대표를 선호하는 지지자들도 많다며 화학적 결합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꼽았습니다. 모레 자정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이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에서 전두환 기념비를 밟으며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전두환 옹호와 사과 조롱은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며 윤 후보가 전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다음 달 초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등 예정된 경선 일정을 마친 뒤 다음 달 5일 후보 선출 전에 흔들린 호남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가 30년 호남 끌어안기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울산을 찾은 윤석열 후보는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질책받을 사안이라며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거나 오해하실 만한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더라면 그거는 전부 제 불찰이고.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한 직후 SNS에 개 사과 사진을 올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이런 사진을 올린단 말입니다. 원래는 이 전에 이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승인을 했고요.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윤 후보는 당초 다음 달 5일 경선이 끝난 후로 예정됐던 광주 방문을 다음 달 초로 앞당겼습니다. 단순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사과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광주에 가서 그 상처와 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을 위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홍준표 후보는 오늘 경선 결선 투표에 임하는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30년 동안 호남을 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물거품으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의 대전 선대위원장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했다며 중도 확장성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형 씨가 3일 전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논란이 됐죠. 이 발언 이후 원 후보와 이재명 측 인사가 오늘 라디오 생방송에서 격한 설전을 벌이다 두 사람 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원 후보 부인을 의료윤리 위반으로 법적 조치할 수 있다고 했고 원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고발하라고 맞섰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원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언성이 커지자 진행자가 마이크를 껐지만 격한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진단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 전 대변인은 먼저 자리를 떴고 원 후보는 상대가 떠난 후에도 아내를 옹호하고 이 후보를 비판하다 뒤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 네. 자, 캠프 관계자분께서 잠시 후보님 모시고 잠시만.
앞서 강윤영 씨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를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소시오패스에 빗댔습니다.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당은 원 후보 부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고 원 후보는 정신건강도 검증 대상이라고 응수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가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낸 게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는 이 후보의 국감 발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부지 매각이 지연돼 건축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지방 이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거지 대신 R&D 센터를 지을 수 있게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5달 뒤인 9월에도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10월까지 3차례 용도 변경 협조 공문을 보내는 동안에도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거부한 겁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압박 탓을 한 것과 상반됩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성남시는 2014년 12월에도 주거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2015년 2월 갑자기 주거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그 사이 백현동 개발을 담당한 민간업체 A사에 이 후보의 2006년 시장선거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 씨가 합류한 게 사정 변경의 이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에 대해선 당시 선거 이후 멀어졌다며 연관성을 부인했고 성남시 공문에 대해선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배임 혐의가 빠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며 남욱 변호사 등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소장의 배임 내용을 언급해놓고선 정작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게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8쪽짜리 공소장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걸 도와주겠다고 남욱 변호사에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점은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인 2012년입니다. 2013년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장 주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엔 더 구체적인 제의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다 하라며 땅 못 사는 것이 있으면 해결해 준다고도 했고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고 뒷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정모 회계사 등과 돈을 모아 일식집 등에서 3억 5,2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 등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2014년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화천대유 측에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장에 배임 내용을 써놓고선 정작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 측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발생하게 해준 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모 회계사가 낸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변재영 기자가 대장동 4인방의 엇갈리는 처지에 맞춰봤습니다. 최근 여유로운 사람은 남욱 변호사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된 남 변호사는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는데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남 변호사의 표정은 사흘 만에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취재진의 농담도 하고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오늘은 요 정도 하시죠. 조사 중에 검찰청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가기도 합니다. 내부 고발자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모 회계사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입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대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제 대질조사에선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포토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말수가 줄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검찰이 녹취록에 담긴 특혜와 로비, 배당 설계 정황 등을 토대로 김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집중 추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코너에 몰린 사람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특히 남 변호사가 유 본부장을 그분으로 지목하자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맞장구 치다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과 진술에 크게 의존하다가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한 검찰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계좌 추적 등 확실한 자료 확보 없이 사자 대질 조사를 벌였고 이후 상반되는 4인방의 모습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남 변호사 등이 검찰의 패를 다 읽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오늘 오후 70%에 도달했습니다. 70%. 이 숫자의 의미는 일상 회복으로 가는 출발점인데요. 위드 코로나 전제 조건이 채워지고 신규 환자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다음 달 완화된 방역 속에 생활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접종을 마친 이들이 증명서를 받아갑니다. 제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해드릴 건데 영어로 발급해드릴까요? 아니면 한글 증명서 발급해드릴까요?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말에도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입니다.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논란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요국 접종 완료율을 추월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방역 체계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출발점에 서게 됐습니다. 다음 달 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고위험 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방역 완화의 수준이 우리가 준비된 것보다 상회해서 급격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 때 잠시 멈추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와 내부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엔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이 시작되고 접종 완료율은 80%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 규모가 여전히 1,000만 명이 넘고 이상 반응 등을 우려해 접종에 나서지 않겠다는 이들도 상당수라 정부는 이들을 중심으로 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이 오리무중이죠. 피해자로부터 나온 독극물이 왜 생수병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는지 또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지가 물음표인데요. 숨진 용의자가 인사에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커피와 생수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신 여성 직원이 이송되고 얼마 뒤 남성 직원도 병원으로 실려나갑니다.
이른바 생수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용의자 A씨가 최근 부서팀장에게 지방에 다시 내려가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5년 전부터 서울에서 근무해온 A씨가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으로 발령내겠다는 팀장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팀장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은 또 쓰러진 여직원이 커피를 마신 후 생수로 입을 헹궜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가 커피컵에도 독극물을 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2명이 마셨던 생수가 담긴 병에서는 정작 독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A씨가 생수병이나 커피컵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꼬막 양식장 관리선을 타고 가던 어민 2명이 모두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어민 1명이 추락하자 동료 어민이 구조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함께 화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빈배 2척이 표류합니다. 해경 함정이 사라진 선원을 찾습니다. 어제 낮 3시 20분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9톤짜리 꼬막 양식장 관리선장 40대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표류하던 관리선을 찾았지만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한 30대 선원도 휴대전화만 남긴 채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선장 A씨가 바다에 빠지자 B씨가 신고를 한 뒤 구조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함께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신고한 동시에 선장을 구하기 위해서 해상으로 이렇게 조금 실족하지 않았나 현재 추적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은 실종된 선장 A씨가 10년 전부터 꼬막을 양식하며 아내와 아들, 장모를 돌보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 이상은 부인이 외국녀죠. 장모도 외국어도 저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지난 19일 독도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6명은 닷새째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침몰함에 따라 수중 수색은 중단하고 사고 해역 일대의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거리에서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지만 시민을 폭행한 이 팀장은 징계는커녕 부서원을 상대로 공직기강 교육을 2차례나 했습니다. 서울시는 2달이 지난 이제야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57살 A씨가 시민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려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서울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사흘 뒤 서울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시민을 폭행한 뒤 2달이 넘었지만 A씨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부서원을 대상으로 2차례 공직기강 확립 교육까지 맡았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시민을 폭행한 팀장이 버젓이 공직기강 교육을 맡은 사실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부서원 공직기강 교육은 내부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무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단총이 사고 탔다. 그러면 왜 그걸 교육을 안 시키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A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록도 연락을 해야 되고 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건수가 많이 밀려있잖아요. 몇 가지씩 갖고 있는데. 서울시는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다음 주부터 A씨를 불러 대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기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소통 방식, 국민들도 공감할까요? 여러분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전정원 기자, 지난 수요일 이제 광화문 도심에 있었던 시민들은 길거리에 발이 많이 묶여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민주노총은 광화문 등 서울 시내 12곳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집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결국 이렇게 통제가 심한 광화문이 아니라 서대문역으로 기습적으로 장소를 바꿔 집결한 겁니다. 총파업 예정 시간인 2시가 채 되기도 전에 16,000여 명이 순식간에 도로를 마비시키면서 시내버스와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발이 묶였고요. 평일 낮 시간에 열리면서 직장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민노총 조합원들이 움직이면서 경찰도 뒤늦게 이렇게 약간 뒤쫓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광화문에 있던 경찰 병력들이 부랴부랴 서대문역으로 오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등잔빛이 어둡다고 기습 시위를 벌인 서대문역 사거리는 서대문경찰청과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뒤늦게 차벽과 펜스를 동원해서 대규모 인원들을 좀 막고자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는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상태였습니다. 전 기자가 이제 시위 현장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뭐 자영업자들이나 시민들도 만났을 텐데 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가요? 점심시간에 백신을 맞으러 회사에서 잠시 나왔다가 30분 동안 차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요. 꽃집을 운영하셨던 한 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 안 하는 게 좋죠. 국민들이 불안하죠. 경찰들이 한지롱 다니고 지금 뭐 일 갔다 어쩌고 또 지하철역에서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한참을 물어보셨던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이거 항상 토요일날 데모한다 해서 토요일 아닌 날 나왔는데 평일에도 그러면. 평일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인데 왜 한 거죠? 민주노총은 내년 1월에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파업과 투쟁이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노동자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시위하는 방법이 과연 올바른 노동운동인가라는 점에서는 많은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민주노총이 대규모 총파업을 벌일 때마다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아이들이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돌봄교육이 문을 닫는 등 그런 피해가 빚어졌고요. 지난 9월에 파리바게뜨 소속 운송기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면서 빵 대란을 겪었고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엔 택배노조가 파업을 돌입하면서 물류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MZ세대가 중심이 된 기업에서는 이미 민주노총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7일에 민주노총이 스타벅스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자 우리와 연대하자 그렇게 손을 내밀었지만 단칼에 거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전국 자영업연대와 대학생단체는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고 꼬집으면서 서울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고요. MZ세대 근로자들은 기존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블라인드와 같은 SNS를 통해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한 줄 톡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누구의 목소리인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위에서 민노총은 민중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집회로 인해서 발이 묶이고 그리고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들이 대변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눈에 띄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수급지수는 반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매물도 한 달 만에 7천 건 넘게 더 쌓였습니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신호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7월 전용 59제곱미터가 신고가인 9억 3,8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매수 열기가 뜨거웠는데 지난 한 달간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매물이 29건에서 57건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매수세가 주춤해요. 계속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물건은 지금 쭉쭉쭉쭉 쌓이고 있어요. 서울에서 매매 가능한 아파트 매물은 오늘 기준 44,275건으로 한 달 전보다 7,0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37%, 28%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매수 심리가 사그라들자 팔리지 않고 쌓이는 매물이 늘면서 한 달간 거래량도 올해 처음 3,000건 밑으로 줄어든 겁니다. 서울 주택 시장의 하락 반전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값 급등 피로감과 고강도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시장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매수 열기는 식었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 집값의 방향을 둘러싼 관심은 당분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요즘 차 몰고 다니기도 버겁다는 운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름값이 매주 뛰고 있어 부담이 커진 건데요. 전국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휘발유 값은 1,800원도 넘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0원을 넘어선 서울 시내 휘발유 가격. 자가 운전자들은 큰 부담을 호소합니다. 내 차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안 되죠. 차도 부담을 하려고 하고.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732.4원으로 지난주보다 45.2원 올라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5주 연속 오름세 속에 매주 상승폭도 리터당 0.8원에서 45.2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1,800원을 넘어서며 1,808.6원에 달하는 상황. 정부는 인플레에 끼칠 영향까지 고려해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에 나설 방침이지만 유류세 인하폭, 적용기간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다음 주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구촌 에너지 값의 장기 상승 조짐 탓에 인하폭과 기간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정부는 30% 내에서 조정 가능한 유류세를 고유가 당시인 2008년 10%, 2018년 15% 내린 바 있습니다. 15% 인하할 경우 오늘 기준으로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700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에 왔고 내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인데 SLBM 시험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이 제재 완화가 빠진 대화에 응할지 미지수입니다. 권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성김 대표가 방한한 건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난 지 닷새 만입니다. And I look forward to having productive follow-up discussions tomorrow here in Seoul.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 협의 직후 성김 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주말 서울을 방문해 계속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최종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안 작성 협의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반응했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미가 대화 재개를 위한 협상안을 마련 중이지만 북한은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신형 SLBM을 발사했고 영변 핵시설 고도화도 진행 중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핵시설이 2009년과 비교해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시행한다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은 윤석열의 구원투수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네, 윤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과 개 사과 논란에 대해 어제 사과한 직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치 입문 이후에 최대 위기란 지적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김 전 위원장인 셈인데요. 두 사람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2시간여 동안 반주를 곁들인 독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인은 명료한 언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초 전두환 발언 후에 사흘 만에 처음 나온 윤 후보의 첫 사과는 좀 애매해서 이거 사과가 맞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 말고 다른 어떤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까? 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좀 캠프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개 사과 사진을 올린 직원의 경우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별도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고요. 캠프 관계자들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본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비공식적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언행을 삼가고 또 삼가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동 전에도 두 사람이 지난 16일에 단둘이 만나서 식사를 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 1대1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부인과 가족 등 이 장모 논란까지 제기를 하니까 윤 후보가 언성을 높이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 뒤였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흥분하지 말고 상대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캠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며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데 실제로 캠프에는 김 전 위원장이 합류를 합니까? 네, 사실 윤 후보는 아마 이미 여러 차례 김 전 위원장한테 후보의 캠프 합류를 요청을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최종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는 특정 캠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경선이 끝나고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공동선대위원장과 같은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종인은 윤석열의 구원 투수의 느낌표는 승리 투수의 요건으로 하겠습니다. 네. 야구에서 아무리 구원 투수가 훌륭해도 선발 투수가 초반부터 무너지면 승리하기 매우 힘든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물밑 조력이나 또 경선 주자들 중에 가장 탄탄하다, 이런 캠프를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승리하기 위해선 후보 본인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점 윤 후보가 새겼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선수인가 심판인가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출석한 장관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일부 장관들, 그러니까 두 사람도 그렇고요. 네.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지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대선이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 상임위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이 후보의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물었는데 박범계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임 행위에는 그 인사께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전에 그 당시에 객관적인 기대 수익,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정확히 몰랐다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읽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 장관이 배임 혐의를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박 장관이 국감에 출석한 당일 저녁에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 방향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이 친한 사이에 무료로 혹은 매우 싸게 변호를 해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는 질의에 전 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수임료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누군가 대납한 거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이름만 올려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이에 야당에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전 위원장이 아니라고 대답해 준 셈이 된 겁니다.
이후에 전 위원장은 질의가 이재명 지사를 특정해서 물은 게 아니었다면서 자신은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선수인가 심판인가의 느낌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월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의원이라고 말했다가 법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대표로서 하는 답변이 맞냐 이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아무리 여당 의원 출신의 장관이라지만 선거를 앞두고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 출신 장관들이 이재명 후보를 편드는 듯한 인상을 계속 준다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어기는 셈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령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 많은데요. 내일도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내륙 지역에서는 200m의 앞도 보기 어려운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사라지겠고 오늘처럼 맑은 날씨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내일 밤부터 비가 약간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의 경우는 대구가 6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옷차림 선택하실 때는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가을치고는 날이 좀 추운 감이 있으셨죠?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올라서 보통 이맘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신형 SLBM 시험 발사가 도발이냐는 질문에 국방장관은 위협으로 정의하고 외교장관은 즉답을 피합니다. 우리 영토와 국민의 피해가 없었으니 도발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청와대도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표현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막되먹은 평이라고 경고하니 이 도발이 금기어가 된 것인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뒤따릅니다. 도발을 도발이라 못한다면 국방장관 논리대로의 그 도발이 올 때 단호한 대응이 어려울 뿐더러 국민은 이미 피해를 입은 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